안녕하세요. 조아의 과학 칼럼 제13강 플랑크 상수와 에너지의 양자화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을 살펴봤을 때에 그것은 우주 물리학이라는 그 거시적인 엄청나게 거시적인 세계를 규명하는데 많이 활용이 됐죠. 그런데 그 완전히 반대 세계인 그 극미 세계를 다루는 또 양자역학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이 양자역학이 서로 다른 세계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물리학자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뭐 극미 세계나 극대 세계가 하나의 이론으로 다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 하나는 상대성 이론이고 하나는 양자역학, 그 중간에 이제는 다양한 보존 역학들이 있죠. 그것들이 또 적용이 되니까 그것을 이제 통일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매치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통일적으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모든 것의 이론, 만물의 이론이라는 촉근 이론이 나와 있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건 그 이론이라는 거죠. 어떤 실험으로 증명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양자역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서양 철학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철학적 관점에서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서양 철학사의 관점에서는 어려운 문제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은 서양 철학사의 주류는 플라톤이거든요. 플라톤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플라톤, 플라톤주의자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 완벽한 그 수학적 세계, 기하학적 수학적 세계가, 이데아적인 세계가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거죠. 이데아, 기하학 적인 이데아 세계, 그러니까 어떤 완벽한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세계가, 이 세계가, 그런 세계가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이 세계를, 그러니까 현재 우리 세계가 이런 완벽한 기하학적 이데아 세계의 투영인데, 그 배후에 있는, 그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완벽한 기하학적 이데아 세계를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있다. 이게 이제는 뭐냐면 이것이 근대주의 철학에서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뭐랄까, 계몽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냐면 카톨릭 같은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이걸 뭐로 이제 알 수 있냐면은,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왜 쓰냐면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비약적인 신이 만든 이데아 세계를 사람의 이성이 다 파악을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신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 자체의 그 이성적인 힘으로 그 이데아 세계를 파악해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신은 죽었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이건 뭐예요? 이성주의.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런 그 자연을 파악하는 활용 능력을 신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계몽주의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신을 죽였어요. 신을 죽였어. 그래서 이게 나타내고 있는 게 뭔가 이것을 주도를 한 게 과학이었단 말이에요. 과학. 그렇죠. 그 과학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자연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게 뭐예요? 뉴턴 역학이라든가 뭐 맥스웰 정작이야. 전작이야. 그 다음에 뭐 열역학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뭐 유전학도 그렇고 뭐 진화학, 다윈의 진화학,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사회적으로 계속 확장하면 뭐야? 경제학. 이게 사이언스로 이제 점점 간다는 거죠. 경영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모든 것이 이제 사이언스로 가는 거예요. 사이언스로 가는데 그것이 어떤 그 수학적 법칙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도 어때? 뭐 수요 공급의 법칙이니 뭐니 인간의 욕망까지도 최소단위 최대 다수의 무슨 벤담이 한 얘기가 뭐죠 그거? 어떤 행복론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감각적 만족이라고 하는 것도 수학적 단위로 추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공리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 어떤 수학적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다 파악을 해서 그것을 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 인간 자신에 대한 그것이 이제는 이렇게 굉장히 높아진 상태죠. 높아진 상태다 보니까 신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신은 죽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은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인간의 그 이성 능력이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관점이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이 이렇게 철학계에서는 이것이 이제는 데카르트, 칸트 이렇게 가잖아요. 데카르트는 뭐예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는 생각하는 능력. 그 이제 오성 능력이죠. 오성 능력도 이제는 이성 능력에 포함이 되는데 그 오성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고 추론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뭐 고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생각하는 능력. 그 다음에 칸트는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이론이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론이성. 어떻게 인간이 이 이데아적인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인간 자신 내에 이데아적인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 틀이 선언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칸트가 제안을 해.
그러니까 왜 그저 이 뉴턴이 어떻게 이런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우주라든가 이 그 지구의 어떤 중력 현상이라든가 각종 운동 현상을 이렇게 이런 수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냐? 이건 본래 인간의 그 내재적인 그 이성 능력에 아니,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능력 자체가 이미 내재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다. 그것이 사실 성경에도 없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은 이 우주 만물에 대한 관리 능력, 관리의 그 권리를 신이 인간한테 부여를 하거든요. 만물을 다스릴 권리를. 그런 측면에서 또 지지가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신도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이때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이때의 신은 서구적인 신이죠. 그 카톨릭적인 신이야. 이게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카톨릭 또는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관념 자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신이 죽었다는 개념이죠.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런 신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 보편적인 그 명제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카톨릭 기독교와 같은 그러한 신관의 바탕을 둔 그 세계관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신은 죽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인간의 그 이성 능력이 사실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증명이 되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인간들이 그저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아니 인간이 이렇게 그 위대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광기와 짐승적인 야망과 이런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파괴적인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냐 이게. 그렇죠.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서 통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능력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게. 그런 현상이 이렇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갈 때 이제는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에 시작된 거니까, 정확히 이 막스 플랑크가 1900년에 1900년이니까 뭐 20세기 막 들어올 때에 1900년에 플랑크 상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시작하면서 양자역학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파악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 그것이 이제는 이성 능력의 기초인데, 그 인식 능력이 이제 오성이라고, 오성 능력, 그 오성 능력을 포괄하고 있는 이성 능력, 그러니까 어떤 합리주의, 객관주의,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인간에 대한 신뢰성이 이제는, 신은 이미 죽었고, 필요 없어, 신은. 그때의 신은 카톨릭 기독교적인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으니까 초인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라. 초인.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그 신을 대체하는 초인 등장을 부르짖어요. 초인 등장을 해야 된다. 니체는 이제 초인, 이때 이 초인 중에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니체라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사실은 젊은 시절에. 예, 그런데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이, 이 책에 이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 제가 지금 조로아스터잖아요. 여기. 이 짜라투스트라가 초인이에요. 그러니까 신 대신에 짜라투스트라 같은 초인이 등장을 한다, 그런 게. 그래서 이런 초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으니까 초인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 세계를 이끌어갈 초인이 등장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은 인간의 그 이성 능력도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니체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니체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플라톤주의를 뭐라 그러냐면 플라톤주의를 니체는 그 아폴로주의라고 아폴로주의. 다른 말로 아폴론, 태양신을 불러 아폴론주의가 같이 봤어요. 이게 비극의 탄생이나 뭐 이런 책을 보면 아폴론주의다. 태양신에게는. 근데 이것을 이제는 디오니소스적인 이제 니체 철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것은 격정과 광기에 의해서 이 세계를 파괴를 한 뒤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된다는, 그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되는 그 초인이 나와야 된다는 그 초인 사상을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니체는 뭐를 간파를 했냐면은 인간이 신을 죽였어. 근데 그 죽인 인간조차도 이성 능력, 스스로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그 이성 능력조차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아폴론주의에 기초를 한 인간의 그 이성주의도 결국 몰락을 하게 된다. 결국 자멸하게 된다는 것을 간파를 하면서 그 죽은 신을 다시 찾을 수는 없어. 그렇죠. 그리고 이성주의가 무너지니까 그거를 대체할 신과 같은 그 초인, 인간 스스로가 초인이 돼야 되네. 이런 이성주의뿐만 아니라 이성과 감성이나 이런 것까지 모조리 다 포괄해서 이것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같은 존재들이 출현을 해야 된다는 초인 사상을 니체가 부르짖게 돼요. 이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이성주의에 대한 이제 도전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인 도전이라고 그래요. 과학계에서의 도전이 이제. 과학이 인간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객관주의, 뭐 기계적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을 토대를 놔줬는데 그 안에서 양자역학의 발전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연을 파악할 수 없다. 우리는 그 플라톤이 얘기하는 기하학적 이데아 세계를 우리 자신이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에 그것은 확률적 세계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확률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 그러니까 완벽한 그 자연 법칙을 기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하는 만물의 이론, 촉근 이론도 그것도 그냥 이론일 뿐이지 증명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확률적 세계관에 대해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양자역학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철학적으로 지금 굉장히 철학적으로 또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고 체계, 사상 체계에서 엄청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철학사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 왜 서양에서는 왜 수학이 발전을 했고, 왜 동아시아에서는 수학이 발전을 안 했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서양에서는 이 수학이라는 기법, 이 기하학적 세계관을, 이데아적 세계관을 세계를 규명하려는 수학적 기법들이 계속, 다양한 수학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왜 동양 사람들은 그런 도구를 개발을 안 했냐? 저는 이런 점들이 젊을 때부터 왜 그랬을까라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들을 계속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동양 문명이라는 게 서양 문명의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17세기 이전까지는 동양이 막강했어. 사실 명나라 시대까지만 해도 뭐 중국의 정화가 이렇게 대함대를 이끌고 다닐 때만 해도
명나라만한 그 대제국은 없었죠. 서양도 없었어. 근데 이런 과학적 발전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그 서양 사회가 굉장히 그 과학 문명이 발전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이런 어떤 수학적인 어떤 도구를 통해서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고력 자체의 기본 토대가 플라톤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에는 그런 걸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수학적 그 사고를 추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그 양자역학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도 따져보면은 이런 서양의 그 인식론적인 철학적인 그 관점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고 체계가 계속 발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것도 그것이 옳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 입장은. 그것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과학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게 없어요. 과학은 끊임없이 가야 돼. 파악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단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도구마적인 거를 강요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열려 있고, 두 번째는 증명이 돼야 된다. 실증적으로 돼야 된다는 게 과학이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 객관성이고 합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 객관적 증명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학문이에요. 과학이. 그래서 과학이 굉장히 좋은 측면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것보다는 저는 과학주의자. 저도 이제 과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가는데 어쨌거나 이런 그 관점들 자체가 이렇게 그 서양 철학사의 그 흐름에서 이것이 문제가 양자역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서양 철학자들이 볼 때에 좀 착잡하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세계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거든, 사실은. 인간의 그 통상적인 이로 경험하는 세계와 양자역학 세계가 너무나 틀리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떤 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힘드니까. 단지 확률적으로만 표현이 되니까. 그런데 또 쓰면 잘 맞아. 그러니까 인간 이게 그거에 대한 의미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수식을 풀면은 또 맞고 적용하면 또 그대로 되니까 이거 참 이상하다. 뭐지? 뭐 이런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요걸 먼저 깔아두고, 그럼 자, 일단은 이런 점들에서, 왜 그런 거냐라는 걸 이제 봐야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플랑크 상수.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시작은 막스 플랑크라는 분에 의해서 1900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양반도 뭐, 자기가 양자역학을, 1900년에 시작이 돼서 1900년 12월, 그러니까 1901년 들어가기 직전에 1900년 12월에 플랑크 상수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가 지금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쓰이는데 막스 플랑크라는 이 분이 흑체 복사 연구에서 흑체 복사가 이제는 그 빛에 대한 우리가 소위 빛과 열,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은 사실 어디서 태동이 되는 거냐면은 사실 열역학에서 태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성 이론은 어디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상대성 이론은 뉴턴 운동역학하고 전자기학의 관점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빛과 중력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거고, 양자역학은 열역학, 서머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열역학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열역학이라는 게 뭡니까? 빛과 열을 다루는 거죠. 빛과 열. 빛, 라이트하고 뭐예요? 열, 히트. 그다음에 히트. 빛과 열을 다루는 학문이 이게 열역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왜 빛과 열을 많이 다루기 시작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이제는 증기기관, 내연기관 하면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연기관 설명할 때. 여러분 뭐 자가용 모실 때 그 안에서 엔진이 폭발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에너지. 근데 에너지라는 개념이 원래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원래 추상적인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과학에서 그 개념으로 이제는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걸 이 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뭐 운동 에너지, 뭐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 뭐 빛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라는 개념을 이렇게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렇게 이제 틀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이 연력학에서 빛과 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흑체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꺼먼 그 물건을 가정을 하고 거기서 모든 빛을 다 흡수를 해 쓰고 다시 자체 안에서 그 온도에 따라서 다시 빛을 방출을 할 때에 그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하고 실제가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플랑크 이전에 그 학자들이 해놓은 것들이 잘 안 맞아서 굉장히 그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플랑크 상수라는 거를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플랑크 상수라는 것은 어떤 그 실험적으로 이렇게 그 확정돼서 등장한 게 아니고 하나의 이론 문제, 이론과 실제가 잘 안 맞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흑체 복사 공식 안에서의 어떤 그런 이론적 결함을 보완해서 이렇게 딱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 도입하는 숫자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콘스탄트 상수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플랑크라는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 양자역학이라는 걸 가지고 이 플랑크 상수를 구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에너지 양자화라는 개념이 생기네. 에너지 양자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우리는 에너지라고 하면 어때? 아날로그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속된 양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디지털식으로 띄엄띄엄 그 양, 퀀텀, 에너지 량들 단위로 존재한다는 양자화 개념. 그러니까 에너지 덩어리라는 개념으로 등장해. 에너지 덩어리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돼. 이때에 요 플랑크 상수를 써가지고 에너지 덩어리의 개념을 자기는 이렇게 에너지 덩어리라는 개념을 이렇게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고 그냥 쓰다 보니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잖아요. E가 에너지죠. 그 다음 H new 이게 H라는 게 이게 이제 원래 플랑크 상수인데 요게 플랑크 상수에다가 이게 그 진동수입니다. 진동수를 곱한 것이 에너지 양자. 이게 에너지 양자. 요게 에너지 양자예요. 에너지 덩어리. 요게 에너지 덩어리. 에너지 덩어리가 플랑크 상수. 요게 플랑크 상수가 곱하기 진동수라는 게 빛의 진동수라는 게 뭐예요? 1초 동안에 이게 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이 파장이 몇 번 가냐. 요거가 진동수 아닙니까? 요 파장. 그러니까 요건 파장이고 람다. 그 다음에 요게 몇 번을 1초 동안에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할 때 몇 번 왔다 갔다 하냐. 그거가 진동수인데요. 그 진동수를 곱한 요 에너지 덩어리 단위로 어떤 에너지가 서로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덩어리 개념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지 1.2, 1.3, 2.1 이런 개념은 아니고 1, 2, 3, 4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개념으로 가는 거지 1.1, 1.2 이런 식으로 안 간다 이거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가는 건 아니고, 그, 아날로그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딱딱 떨어지는 에너지 덩어리 개념으로 이게, 그, 교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빛과 열 에너지는, 빛과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 덩어리 개념으로, 이렇게 서로 교환되거나, 운영이 된다. 이런 이걸 이제 정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덩어리라는 개념이 정립되면서 이게 퀀텀 에너지다라고 하는 게 양자 에너지다. 그래서 어떤 포톤, 어떤 그 광자, 그러니까 어떤 그 빛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량자라고 할 때 이제는 빛 에너지 덩어리는 그 빛의 파장과 그 빛의 진동수와 그 플랑크 상수의 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식이 아니라 에너지 덩어리, 그게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 덩어리라는 개념이 도입하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 빛이 파동이라고 우린 생각을 해왔는데 일종의 입자로 보는 관점이에요. 입자. 이건 입자 개념이잖아요. 입자. 에너지 덩어리? 그럼 덩어리면 입자잖아요. 그러니까 파장? 근데 파장하고 이렇게 파동하고 연결시킬 때 진동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면 입자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보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파동적인 입장을 입자적인 입장으로 전환시킬 때에 플랑크 상수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배후에 깔려있는 기본 개념은 파동이라기보다는 입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이런 개념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 플랑크 상수하고 아인슈타인의 그 광전 효과, 여기서부터 이제는 그 양자역학이 시작되니까 다시 플랑크 상수 이거 보고 광전 효과 보면서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